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담담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우리 집이 그냥 좀 시끄러운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지 싶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요. 괜히 어른이 끼어들었다가 더 일만 키우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집안 공기가 자꾸 식는 겁니다. 며느리는 원래 말수가 많은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제 밥부터 챙기고 손주 학교 갈 준비도 꼼꼼히 하던 애였어요. 그런데 그 애가 밥숟갈을 들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국이 식을 때까지요. 저는 처음엔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물었지요. 어디 아프냐? 병원은 갔냐? 무슨 일 있냐? 그런데 며느리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다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이 푹 꺼지고요. 손목은 더 가늘어졌고요. 웃어도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그냥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거든요. 원래도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 아빠답게 살 줄은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집에 와서도 손주 얼굴을 안 봤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 닫고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손에서 전화기를 놓질 않았어요. 누가 보면 회사 일이 바쁜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사람하고 주고받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그런 기분은 알지요. 숨기는 사람 손놀림은 다 비슷합니다. 화면을 휙 뒤집고 소리 나면 밖으로 나가봤고 대래 보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지요. 한 번은 저녁 먹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숟가락을 탁 놓더라고요. 당장 따지는 투로. 내가 돈 벌어오는데 보고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요. 손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뒤적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공부를 참 잘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눈치도 빠르고요. 그날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조그만 어깨가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 불빛을 봤어요. 우리 아들이 소파에 앉아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요. 집에서는 몇 달째 안 보던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도 안 웃고 손주 앞에서도 안 웃던 사람이 휴대폰 붙들고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순간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넘겨짚는 걸까 싶었습니다. 부부 일이라는 게 원래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고요.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예전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못 본 척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 도시락을 싸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식탁 위에 통장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원래 그 집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일부러 본 게 아닙니다. 정리하다가 우연히 펼쳐졌어요. 그런데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자꾸 비어 있더라고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저는 순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비는 건 이상했거든요. 며느리는 아껴 쓰는 애입니다. 자기 옷 한 벌도 잘 안 사고요. 손주 학원비도 꼭 필요한 것만 보냈습니다. 그럼 누가 쓴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은근히 제게 묻더군요. 어머니 혹시 요즘 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빌려간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저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금방 웃는 척했지만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집에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제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요.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20살 무렵 그렇게 못 잊는다던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참 집안 반대에도 매달리다가 결국 헤어졌던 첫사랑이요. 그 이름을 저는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그 이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괜히 혼자 소설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때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요. 그 뒤로는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주말에도 나간다고 했고요. 급기야 가족이 같이 밥 먹는 날보다 밖에서 먹고 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얼굴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집안일에 더 짜증을 냈습니다. 반찬이 짜다. 애가 시끄럽다. 집이 답답하다. 그 말끝마다 며느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누가 보면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며느리 탓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참았어요. 어머니 앞이라서 더 참고 애 앞이라서 또 참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손주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수학 경시 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상장을 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오던지요. 할머니 이거 받았어요. 조용히 웃는데 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상장 한 번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 한마디 하고 다시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그때 손주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누가 귀찮아하는지요. 그 아이 눈빛이 그날 확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요즘 이상하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애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 앞에서 차마 어른들 문제를 꺼낼 수 없어서 얼버무렸습니다. 왜 그런 말 하냐?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피곤한 사람이 집에 와서 웃진 않잖아. 휴대폰 볼 때만 웃잖아. 그 말에 제가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정확했거든요. 애가 어리다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있으니까 조용한 거였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빨래를 거두려다가 아들 재킷 주머니에서 주차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평소 다니는 회사 근처가 아니더군요. 집에서도 먼 쪽이고 회사 동선하고도 안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이상해서 날짜를 봤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날은 분명 회사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주차권 하나가 별거 아닐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수상하면 사소한 것까지 다 의미가 생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라. 며느리는 한참 동안 싱크대만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데도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요. 어깨만 들썩이는데 보는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것 같다고요. 돈도 자꾸 빠져나가고 카드값도 늘었는데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전에 못 잊었다던 여자 이름이 휴대폰 알림에 잠깐 떴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첫사랑. 정말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어린 것도 아니고 손주까지 있는 사람이 무슨 첫사랑 타령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단정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 나왔습니다. 아들은 옷차림이 달라졌고 머리 손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안 뿌리던 향수도 뿌렸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잊어도 자기 셔츠는 새로 사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며느리가 아들 가방에서 발견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둘이 먹기 딱 좋은 레스토랑. 기념일 코스 같은 메뉴. 며느리와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며느리는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있는 집에서 난리가 날까봐요. 아이 앞에서 집안이 깨지는 꼴 보이기 싫어서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더 참으면 애한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아,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구나. 이건 한 집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이구나.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까지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못된 인간은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게 제 오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제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터질 일은 터지더군요. 사람이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고 손주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고르며 거울만 보고 있었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얄미웠습니다. 이미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혼자만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결국 물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그 여자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화를 내더군요. 또 시작이냐고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 통장, 주차권, 영수증, 문자 알림까지 다 있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휴대폰 보여달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를 못 믿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손주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지요. 작은 소리였는데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애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참 작았어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질 때는 원래 그런가 봅니다. 큰 고함보다 작은 문 닫는 소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그날 짐을 쌌습니다. 처음엔 저도 너무 놀라 붙잡았습니다. 애를 두고 어디 가냐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나갔다더라. 애까지 두고 나갔다더라. 말이 금세 돌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애는 마지막까지 손주부터 걱정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냐, 밥은 잘 챙겨 먹냐, 할머니 혼자 힘드시지 않겠냐. 자기 억울함보다 그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렇다. 요즘 여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그런 말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정작 집안을 깨트린 사람이 누군데요? 그 무렵부터 손주는 제가 걷어 키우게 됐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챙기고 학원비 맞추고 밤에는 숙제 봐주고요. 나이든 몸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손주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공부는 더 붙들더라고요. 애가 참 영특하긴 했습니다. 상처를 딴데 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버텼으니까요. 그게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 손주가 컴퓨터 화면을 급히 내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뭐 보니?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돼 있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이 손으로 그런 걸 보게 했다는 사실도 괴로웠고 무엇보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손주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같이 살 집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내 방이 좁다더라. 이 집 팔면 된다고 했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람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요. 손주가 사는 집,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을 자기 새 인생 미천으로 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상황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걸요. 이건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욕심이었고 배신이었고 가족을 짐짝처럼 치우려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너무 지쳐서 떠난 줄만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아들이 손주 적금까지 건드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막으려다 더 큰 폭언을 들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를 더 빨리 믿어주지 못해서요.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참는 걸 멈췄습니다. 아들한테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 새끼냐고요. 그런데 그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다고요.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사는 게 무슨 죄냐고요.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가족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인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발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 뒤로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형사라도 된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로 다 덮을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안해서 선뜻 연락을 못하겠더군요. 그의 입장에선 저도 결국 아들 편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 두고 나온 것처럼 돼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죄송할 사람이 누구인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 말하고 나니까요. 제 속이 더 쓰렸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말하나 싶어서요. 며느리는 하나씩 얘기해 줬습니다. 아들이 첫사랑 여자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건 거의 1년 전이었다고요. 처음엔 동창 모임 핑계였고 그 다음엔 힘든 일 상담이었고 나중엔 아예 자기 인생을 다시 찾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을 두고 무슨 인생을 다시 찾습니까? 남겨진 사람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사랑 여자가 아들에게 투자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사업 아이템이 있다느니 같이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느니. 말은 그럴듯했는데 실체는 없는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알아보고 생활비를 빼돌리고 심지어 손주 교육보험 일부까지 해지하려 했더군요. 그때 저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손주 돈까지 손대는 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 첫사랑 여자도 아들만 믿은 게 아니더군요.
이미 다른 남자하고도 비슷한 식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가 손주 컴퓨터 동기화 폴더에 남아 있었어요. 손주가 그걸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할머니 이거 보면 엄마가 왜 나갔는지 알 것 같아. 화면 속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지요. 집 정리되면 편해질 거야. 애는 내 엄마가 맡기면 되잖아.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면 돼.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더는 눈물이 안 나더군요. 너무 분해서요. 어느 정도까지는 울음으로 끝나는데 그 선을 넘으면 사람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았고요. 집 명의 대출 여부, 보험 상태, 계좌 흐름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아직 제 명의가 섞여 있어 아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이 처음으로 좀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도 미리 상담했고요. 며느리가 다시 생활을 추스를 수 있게 필요한 서류도 챙겼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좋은 아빠인 척 나와서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도 대비했지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처음엔 며느리 흉을 보던 사람들이 진실을 조금씩 알고 나니까 다 입을 닫더라고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또 증거 앞에선 조용해집니다. 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억울함이 많았으니까요. 이번엔 말싸움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는 못 일어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주 얼굴을 봤습니다. 애가 밤에 자다가도 깨더군요. 학교에선 더 씩씩한 척하고 집에 오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보는데 알겠더라고요. 이건 자식 하나 살리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부터 지켜야 하는 일이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손주와 며느리 편에 서겠다고요. 그게 늦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른 노릇이라고요. 마지막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거짓말로 버티는 사람은 꼭 자기가 이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다 방심하지요. 아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자고요. 며느리랑은 끝난 것 같고 애는 당분간 엄마한테 맡기든 시설을 알아보든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시설이요. 제 눈앞에서 손주를 그렇게 말하더군요. 짐짝처럼요. 그 순간 마지막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다 정리하자. 내가 그 말 꺼낸 김에. 며느리도 오라고 했고 법률 상담받아 정리한 서류도 꺼내놨습니다. 손주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알아야 할 나이였고 무엇보다 더는 어른들 거짓말 속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척했지요. 며느리가 예민했고 집안 분위기를 망쳤고 자기는 숨막혀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통장 내역, 보험 조회 기록, 문자 캡처, 이메일 출력본, 주차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나씩 펼칠 때마다 아들 얼굴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손주 교육보험 해지 시도 내역이 나오자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애도 그건 처음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집 처분 이야기, 애를 남에게 맡기자는 문장까지 나오자 아들은 제대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통쾌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 정리한 위임장과 재산 보호 조치 서류였어요. 집은 내 마음대로 못 건드린다. 손주 관련 돈도 더는 못 손댄다. 앞으로 애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된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내가 원하면 끝까지 가라. 이번엔 내가 증인 설 거다.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애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얼굴을 하더군요. 아들은 그제야 급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애 앞에서 이러지 말자.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우습더군요. 애 앞에서 이 집을 망가뜨린 게 누군데요? 이제 와서 애 앞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손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아빠, 난 시설 안 가. 엄마도 버린 적 없어. 아빠가 우리 버린 거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늘 조용히 해서 몰랐던 거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자기를 지켰고 누가 버렸는지요. 저는 거기서 끝냈습니다. 나가라. 오늘부터 내가 돌아올 집은 없다. 적어도 내가 사람 구실 다시 배우기 전까진 없다. 아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등이 아주 작아 보이더군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 뒤 이야기도 말씀드려야지요. 며느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였지만 단단하게요. 손주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더 똑바로 컸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라고 끝까지 감쌌을 겁니다. 그게 정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잘못한 자식을 감싸는 건 정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이였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 여자는 결국 아들을 떠났습니다. 돈 얘기가 틀어지고 집 정리도 안 되니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가 버린 집 바깥에서요. 가족을 우습게 여긴 대가가 뭔지 그제야 제대로 배운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참는 게 어른 노릇은 아니더군요. 지켜야 할 사람 편에 서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할머니, 나 커서 꼭 할머니 같은 사람 될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을 무너뜨린 건 아들이었지만 다시 세운 건 결국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니다. 배신한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끝까지 사람답게 버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걸요. 그날 정말 속이 풀리더군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